남편이 신부전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은 어느 초여름이었다. 출근해서 돌아오면 남편은 늘 소파에 축 처져 있었고 물 한 잔을 마시고도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은 냉정했다. 더 이상 약물 치료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이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시어머니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시누이는 벽에 기댄 채 팔짱만 낀 채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 차분해져 있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을 예감했던 것처럼 나는 조용히 검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울음 섞인 얼굴을 번쩍 들며 나를 향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했다.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로 무게만 나에게 떠넘기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그는 수술을 말리거나 멈추게 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어 보였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나는 공여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준비하면 예후가 더 좋을 거라고 했다. 회사에 휴가를 냈고 동료들은 대단하다고 말했으며 시어머니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죽을 뻔했다고 손을 붙잡았다. 그 말이 마음속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결심을 해버린 뒤였다. 희생은 이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맡는 역할이 되어버린 느낌이었고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수술 전날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하늘색 환자복은 몸을 가려주는 옷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몸을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내 이름이 적힌 팔찌와 수술 동의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쓰다듬다가 눈물을 훔쳤다.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며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러나 그 미안함에도 어디까지나 나는 공여자이고 그는 수혜자라는 사실만 선명할 뿐이었다. 수술을 앞두고도 시누이는 단 한 번도 병실에 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단톡방을 시끄럽게 채울 사람이었는데 유난히 조용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밤이 깊어갔고 나는 마지막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지금 와서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렇게 결심을 다지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조용하던 병실 문이 난폭하게 열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며칠간 모습을 보이지 않던 시누이가 서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손에는 구겨지고 접힌 서류가 몇 장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뭔가를 막기 위해 달려온 사람처럼 절박했다. 언니 제발 이 수술하면 안 돼. 그녀는 침대 가까이 달려오며 서류를 내 앞으로 내밀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다. 언니 이거 보고 말해. 정말 큰일 나. 진짜로.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충격이 뒤섞인 기묘한 빛이 번지고 있었고 나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다. 마치 내가 지금 서명을 해버린 이 수술이 단순히 내 장기를 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질 어떤 거대한 진실과 맞닿아 있다는 듯한 시누이의 얼굴이었다. 시누이가 내민 종이는 구겨진 상태였고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마치 이걸 들고 수십 번은 망설였다는 흔적 같았다. 나는 천천히 그 종이를 펼쳤다.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병원 로고와 함께 진료기록 사본 요청서, 그리고 몇 장 뒤에는 내가 아닌 남편의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들이 이어져 있었다.
신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 말투는 과거 내가 알고 있던 가벼운 톤이 아니었다. 언니 제발 이거 진짜 봐야 돼. 나도 이거 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 나는 종이를 넘기며 눈을 좁혔다. 크레아티닌 수치, 단백뇨 수치, 감염 이력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같았다. 하지만 어느 페이지에서 내 시선이 멈췄다.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손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게 뭐야 어떡해. 그리고 신우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남편의 상태 이게 언니한테 들은 것보다 훨씬 빨리 나빠지고 있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언니한테는 말 안 했지만 사실 오빠는 몇 달 전에 감염성 질환 판정을 받았어. 그리고 그 감염 기록은 공여자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빠는 아무도 말 안 했어. 언니가 검사하겠다고 했던 그날 이후부터 오빠가 병원에 따로 다닌 거 언니 몰랐지. 신우이 목소리는 어느새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오빠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말한 것까지 다 들었어. 공여자가 아내라고 하니까 담당 의사가 감염 문제 때문에 이식 후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했대. 언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대. 그리고 남편은 그냥 조용히 넘기려 했던 거야. 언니가 알면 수술 안 해줄까봐. 그 말이 내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나는 숨이 얕아지며 손이 떨렸다. 잠시 후 신우이가 날카롭게 덧붙였다. 더 있어. 오빠가 왜 시어머니한테도 말 안 했는지 알아? 엄마가 알면 언니한테 부탁 못 할까봐. 그 말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다. 감염 기록은 몇 달 전 날짜였다. 남편이 유난히 감기에 많이 걸린다며 나에게 짜증을 냈던 날. 내가 새벽에 죽 끓이고 약 사러 나갔던 그날. 바로 그때 그는 혼자 병원에 들러 추가 검사를 받았던 것이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그저 두렵고 당황해서였을까? 아니면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 눈앞이 어지러웠다. 신우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다. 언니 정말 몰랐어? 오빠가 자기 회사에서 산재 처리도 했던 거. 내가 서류 찾아보니까 오빠가 일하다 다친 거 아니더라. 출근도 안 했던 날이었어. 그날 병원에서 감염 진단받고 그걸 산재로 돌려서 돈 타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알아? 나는 뭔가가 목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참았다. 무엇보다 신우이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로 느껴지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실은 가장 많은 비밀을 감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내 무릎을 힘없이 무너뜨렸다. 남편은 내가 이식 결정을 하자 오히려 더 고마워하며 자신이 살 수 있다는 희망만을 이야기했다. 그 고마움 속에서 나는 눈치채지 못한 의도가 섞여 있었다. 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해결책이었던 걸까? 살기 위한 도구였던 걸까? 신우이는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언니 제발 이 수술 하지 마. 오빠는 언니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도 말 안 했어. 나는 신우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거라 생각도 못했다. 평소엔 가족 편만 드는 사람이었는데 이날만큼은 어떤 결심을 한 사람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그 서류에는 남편의 담당 의사 소견 요약이 적혀 있었다. 거기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공여자에게 감염 전파 가능성 높음. 공여자에게 신장 기능 저하 및 후유증 발생 우려. 공여자에게 알림 필요.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조용히 나에게 맡겼다.
나를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나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발끝이 저려오는 느낌을 느끼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신우이는 불안한 얼굴로 나를 붙잡았다. 언니 지금이라도 도망쳐. 병원에서 수술하면 언니만 손해야. 언니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 그거 진짜 아니야. 언니 죽을 수도 있어. 그 말까지 듣는 순간 눈앞에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다. 나는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 옆에 걸쳐 있던 가디건을 움켜쥐었다. 병실 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병실에는 나를 살리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바로 신우이. 나는 흔들리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나 지금 당장 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환자복 그대로 병실 문을 열었다. 모든 결정을 뒤집기 위해, 그리고 내 삶을 되찾기 위해. 병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다. 병실 안에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와 달리 복도는 새벽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스며 있었고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일렁였다. 나는 환자복 끄트머리를 움켜쥔 채 빠르게 걸었다. 뒤에서 신우이가 나를 부르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잡혀 돌아가게 될 것만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는데 기다리는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뒤돌아보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언제든 나타날 것 같아 손이 떨렸고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누군가 복도에서 다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닫힌 버튼을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세게 눌렀다. 다행히 문은 내 앞에서 천천히 좁혀졌고 뛰어오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찰컥 소리를 남기며 닫혔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 있으니 비로소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울 수도 없었다. 울면 주저앉을 것 같았고 주저앉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라 병원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간호사 몇 명이 원무과 앞을 지나가고 청소 담당자가 바닥을 훑고 있었지만 모두 바쁜 듯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복 차림의 내가 문 쪽으로 향하자 경비원이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보폭이 일정하지 않았다. 경비원이 말을 걸까 싶어 숨을 죽이고 지나갔다. 문을 통과하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왔다. 나는 정말로 도망쳐 나왔다. 병원 밖으로 몇 걸음 나가자 신우이가 뒤늦게 따라 내려왔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언니 이쪽으로 와. 택시 잡을게.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고 그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마치 한순간이라도 내가 돌아갈까 두려운 사람처럼. 우리는 병원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 마침 새벽 운행 택시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섰다. 신우이는 문을 열며 내 등을 떠밀었다. 빨리 타 언니. 제발. 나는 택시 안에 몸을 구겨 넣었고 신우이는 택시 문을 닫기 직전 나에게 말했다. 언니 내가 병원 상황 좀 정리해 볼게. 엄마나 오빠가 알면 난리 날 테니까 일단 언니가 멀리 벗어나야 돼. 전화기 꺼놔. 절대 받지 마. 그리고 언니 미안해. 우리 가족이 언니한테 이렇게까지 하게 해서 진짜 미안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 건물이 멀어질수록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어느 순간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이 눈물이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하나만은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해결책도 아니고 그의 살 길을 대신 열어주는 도구도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중이었다. 택시는 목적지도 없이 달리고 있었다.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로 갈까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다가 힘겹게 말했다. 아무데나요. 병원에서 멀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요.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렇게 택시는 새벽 도로를 가르며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나를 찾을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뒤로 미뤄도 됐다. 지금은 단 하나. 나는 살기 위해 병원을 떠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 그 사실만이 나를 잡아주었다.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 무렵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기록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다시 쓰는 삶을 시작하는 중이었다. 새벽을 가르던 택시는 도시 외곽으로 접어들었고 나는 기사님에게 근처 작은 모텔 앞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택시 요금을 내고 문을 닫는 순간 차가워진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환자복 위에 걸친 얇은 가디건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몸이 추운 게 문제가 아니었다.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 체크인까지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 뒤늦게 현실로 느껴지면서 다리가 풀린 것이다. 방 안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가득했고 벽지는 오래된 탓에 군데군데 뜯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신우이의 말대로 전원을 꺼두려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어 화면을 켰다. 그 순간 알림이 쏟아졌다. 남편에게서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 시어머니에게서 온 카톡과 전화. 단톡방은 메시지 수십 개로 폭주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내려보는 내 손이 마구 떨리는 것을 느꼈다. 듣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의 음성 메시지 재생 버튼을 눌러버렸다. 서연아, 제발 받아봐. 어디야? 수술 오늘이잖아. 왜 없어진 거야?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초조함에 가까웠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자동으로 재생됐다. 제발 돌아와. 이식 없으면 나 끝이야. 나 진짜 죽는다고. 세 번째 메시지는 분노로 변해 있었다.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엄마도 난리야. 내가 왜 갑자기 사라지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밖에 없잖아. 내 귀가 찌릿해졌다. 너밖에 없잖아. 그 말이 이번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유일한 해결책이니 돌아오라는 말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말라붙어 감정조차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뜨면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신우이였다. 언니, 제발 전화 받아. 아주 급해.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신우이 목소리는 숨이 가쁘고 떨려 있었다. 언니, 큰일 났어. 오빠, 언니가 도망친 거 알자마자 병원 애들 붙여서
언니 찾게 했어. 엄마도 병원에 사람 풀었어. 언니 모텔로 갔다고 하면 바로 잡으러 갈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보았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심장이 요동쳤다. 신우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다. 언니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아까 의사한테서 전화 왔는데 오빠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엄마에게 말했어. 공여자에게 반드시 알렸어야 할 감염 사실을 숨긴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 그리고 엄마가 오빠랑 크게 싸우고 결국 엄마도 언니 편이 됐어. 그 말에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시어머니가 나 편이라고? 그게 가능한 말인가? 신우이는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언니가 도망친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어. 그리고 오빠가 언니한테 사실 숨긴 걸 알고 엄청난 죄책감 느끼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오빠가 언니를 찾기 위해 병원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거야. 오빠는 무조건 언니가 수술할 거라고 믿고 있어. 언니 제발 어디 멀리 가. 당분간 연락 끊어. 살아야 돼 언니. 언니 죽는다고 했어. 그 사실을 알고도 말 안 했던 사람 옆으로 지금 다시 가면 안 돼. 그 말이 내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이제야 확신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나는 살 수 없다. 장기를 떼어줄 위기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이 집에서는 내 건강과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신우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니 지금 모텔에서 바로 나와. 가방도 필요 없어. 신분증만 챙기고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나는 바닥에 놓인 작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손에 꽉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살기 위해 이곳을 떠나야 한다.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나는 방 문을 열고 다시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문을 열고 모텔 복도에 나서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새벽이 깊은 시각 특유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기면서도 누군가 갑자기 코너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에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마치 누군가 들으라는 듯 쿵쿵 울렸고 나는 숨을 억지로 참으며 조급하게 밖으로 향했다. 모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며 정신을 차리게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왔어. 어디야? 신우이 목소리는 여전히 급박했다. 언니 모텔 앞 큰 길 나오면 돼. 금방 도착할게. 제발 사람 많지 않은 곳으로 나와. 나는 도로가 보이는 곳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눈앞에는 어둑한 새벽길과 드물게 지나가는 택시 몇 대가 보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두려움이 있었다. 혹시 남편이 이미 나를 찾아 이 근처까지 온 것은 아닐까? 병원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말이 자꾸만 매듭처럼 머릿속에 걸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두리번거렸고 사람 그림자만 스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분 후 한 대의 흰색 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내 앞에 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신우이의 얼굴이 드러났다. 언니 타. 빨리. 나는 문을 열고 차 안에 몸을 밀어 넣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치 추격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숨이 터져 나왔다. 신우이는 운전대를 꽉 쥔 채 빠르게 말했다. 언니 지금 근처에 병원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해. 오빠가 연락했나 봐. 언니가 이 근처 있을 거라고 확신하나 봐. 내가 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남편 친구라는 사람도 보였어.
언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도망친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쫓을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신우이는 차를 출발시키며 낮게 말했다. 언니 이제 어디로 갈지 생각해놨어. 우리 이모 집이 있어. 여기서 2시간 거리야. 낮에는 완전 시골이라 사람도 별로 없어. 언니 거기 숨어 있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말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랐어. 오빠가 언니한테 그런 사실을 숨긴 채 수술 강행하려 했던 거, 그건 진짜 아니야. 언니가 오빠를 살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언니 인생을 걸려고 한 거잖아.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뜨거운 것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마음이 멍해졌다. 차가 고속도로로 올라서자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멀어지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 시골길로 접어들수록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이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만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바람이 차창을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신우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엄마가 그러더라. 언니가 우리 집 들어온 날부터 참 밝고 건강해서 고마웠다고. 오빠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불평도 안 하고. 엄마가 그제야 자기가 너무 당연하게 언니에게 기대만 했다고 후회하더라.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저릿했다. 그동안 나는 이 집에서 늘 씩씩한 역할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내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누구도 내 아픔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신우이가 조심스레 말했다. 언니 오빠가 솔직히 언니한테 빚진 거야. 살아도 언니 덕이고 죽어도 언니 죄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오빠가 딱 그래. 언니가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언니는 사람이야. 언니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긴 터널을 지나며 차 안으로 하얀 빛이 비쳐 들어왔다. 마치 터널 끝에 도달하는 사람처럼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차는 어느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길목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이 드문드문 보였고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지고 있었다. 신우이는 차를 세우며 조용히 말했다. 언니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모가 다 알고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언니 못 찾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고르게 들이켰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병원도 닿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사람이라는 것을. 신우이의 차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천천히 달렸다. 양옆으로는 키 큰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시의 빛과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였다. 차창 밖 풍경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뒷목을 쑤셨다. 신우이는 조심스레 속도를 늦추더니 작은 주택 한 채 앞에 차를 세웠다. 붉은 기와 지붕에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다. 시골 특유의 흙길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바람에 섞여 들어왔다. 이모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고 얼굴엔 놀람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신우이는 급하게 나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모 언니야. 말씀드린 그 언니. 이모는 한 걸음에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이고 어째 이런 꼴로 어서 들어와. 어서. 나는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 모든 공간이 낯설고 따뜻했고 동시에 너무 조용했다. 비로소 숨을 쉬어도 되는 공간 같았다. 이모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많이 놀랐지. 여기서는 아무도 못 찾아. 걱정 말고 일단 좀 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숨을 고르는 것조차 결심해야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해 있었다. 신우이는 내 옆에 가만히 앉았다. 언니 진짜 잘한 거야. 수술했으면 언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언니 죽을 수도 있었다니까.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려서 나는 몸을 떨며 울음을 삼켰다. 감염 위험, 후유증 가능성. 나에게 반드시 알려야 했던 사실을 남편은 숨겼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나는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한순간에 뒤틀려 버리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사랑했고, 함께 살았고,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모든 말들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목적은 내 장기였던 걸까?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 일부가 필요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심장이 쿡쿡 찔리는 듯 아팠다. 이모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남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왔다는 거야. 그 선택한 내 자신을 칭찬해야 돼. 나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우이는 이모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했고 이모는 듣는 내내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내 오빠는 언니를 사람이 아니라 약처럼 본 거다.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속 기대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었으면 언니는 평생 고생했을 거다. 나는 그 말에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집을 나가는 동안에도 나는 어느 부분에선 남편을 이해하려 했다. 병에 걸려 두려웠겠지, 살고 싶었겠지, 가족이니까 내게 의지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했다. 그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기적이어서 그랬다. 나는 그의 선택 아래에서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존재였다. 한참을 울고 가라앉고 나서야 이모가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다. 창문 너머로 시골 바람이 스며들고 얇은 햇빛이 방 안에 들었다. 침대 옆에는 작은 난로가 있었고 벽지는 오래되었지만 정겨웠다. 나는 그 침대에 오래 앉아 있었다. 몇 시간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멍한 상태로 숨만 쉬고 있었다. 신우이가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언니 오빠가 지금 엄청 찾고 있어. 병원에서도 연락 몇 번 왔다고 이모가 말하더라. 언니 수술 안 한다는 거 알면 난리 날 텐데 진짜 여기서는 못 찾아. 언니 지금이라도 휴대폰 꺼. 그리고 며칠은 연락 다 끊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껐다. 화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마치 남편, 시어머니, 병원, 단톡방, 그 모든 관계들이 천천히 끊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깨짖는 소리가 들리고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남편 없이 누구의 기대와 의무 없이 숨쉬고 있었다. 이곳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작은 방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골집에서의 첫날 밤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다. 바람이 지붕 위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어디선가 흔들리는 나무가지 소리까지 하나하나가 귀를 찔렀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혹시 남편이 이곳까지 찾아오면 어떡하지? 병원에서 사람들을 더 붙이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집 밖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간신히 졸음이 왔을 때쯤 창문 위로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근육이 굳어있는 느낌이었다. 방 밖으로 나오니 이모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이 집 냄새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다. 이모는 나를 보자마자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나는 고개를 숙이며 한 숟가락 떠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신우이가 다급하게 밖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새벽에 본 것보다 더 창백했다. 언니 큰일 났어. 오빠가 여기 알아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어떻게 여기까지? 신우이는 헐떡이며 말했다. 오빠가 계속 병원 사람들하고 움직이더니 결국 엄마가 실수로 이모 집 근처 얘기를 했나 봐. 언니를 숨겨줬다는 걸 알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결국 차 끌고 여기로 온 것 같아. 지금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 언성 높이는 소리가 들려. 오빠야.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모가 빠르게 창문 쪽으로 가 커튼을 젖혔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다. 마당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대의 검은 차가 서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렸다. 얼굴은 핏기가 없고 눈빛은 광기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쳤다. 서연아, 서연아 나와. 제발 나와. 언니 도망가지 마. 나 죽어. 나 진짜 죽는다고. 그 목소리는 애원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렸다. 마치 내가 나가지 않으면 그의 죽음이 내 탓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모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 사람 미쳤나? 지금 와서 저 난리냐? 신우이는 내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오면 안 돼. 절대. 오빠 지금 정상 아니야. 남편은 문을 두드리듯 차 옆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리고 다시 소리쳤다. 서연아, 내가 안 나오면 나 끝이야. 너밖에 없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여전히 내가 그를 살려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자신이 죽는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죽음에서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갑자기 주택 쪽으로 빠르게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분노에 취한 사람 같았다. 이모가 급히 문을 잠그며 낮게 말했다. 절대 대답하지 마. 문도 열지 마. 신우이는 남편을 막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모가 손으로 그녀를 가로막았다. 나가면 너도 휘말린다. 안 돼. 남편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문 앞까지 와서 손바닥으로 문을 세게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왔어야지. 왜 나를 버려? 너밖에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몸을 웅크린 채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 모든 말은 비명보다 날카로웠고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모는 내 곁에 허리를 굽혀 앉아 단호하게 말했다. 듣지 마. 저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너한테 기댄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잡아먹으려는 거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었다. 문 밖에서 남편이 문고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나와. 서연아 나와. 수술만 하면 돼. 그럼 끝이야. 제발, 제발. 그 말에서 나는 마지막 희망조차 꺾였다. 그에게 나는 여전히 아내가 아니었다.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수술만 하면 되는 존재였다. 그가 말한 끝은 그의 끝일 뿐, 나의 끝은 고려되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자 남편의 고함이 울음으로 변했다. 문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 무서워, 나 살고 싶어, 서연아 제발.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그의 눈물도 죄책감도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었다. 신우이는 이를 악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언니 조금만 더 버텨. 곧 갈 거야. 곧. 남편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차로 돌아갔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은 채 중얼거리다 다시 차문을 세게 닫고 떠났다. 흙먼지가 일고 차는 시골길 끝으로 사라졌다. 문을 잠근 이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잡았다. 언니 이제 진짜 끝내야 해. 더 이상 저 사람 옆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끝난 건 남편의 방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마지막 애정과 미련이었다. 나는 남편의 절박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침내 정확히 보았다. 그는 나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기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차가 시골길 끝에서 사라진 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 밖에 남편의 흔적이 아직도 맴도는 듯했고 공기마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 바닥으로 고꾸라질 것 같았다. 신우이는 내 옆에 조심스레 앉아 어깨를 토닥였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내야 해. 더는 누구도 언니를 소비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그 말이 내 가슴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소비. 맞다. 나는 수년 동안 이 집에서 좋은 아내로, 착한 며느리로, 희생하는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는 보호자처럼 살아왔다. 내 몸이 망가지는 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희생을 쉬운 해결책처럼 여겼다. 남편까지도. 아니, 남편이 가장 먼저 나를 그렇게 여겼다. 그 사실이 뼈를 때리듯 아팠다. 이모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며칠은 조용히 있어. 오갈 데 없어도 돼. 내 몸과 마음 먼저 챙겨. 사람은 살고 싶은 만큼만 버텨야지 남까지 떠안으면 안 된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몸을 묻으니 바람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다. 이 집에 오는 길 내내 두려움 뿐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신우이가 밖에서 전화를 받으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신우이는 조심스레 방으로 와 말했다. 언니 엄마가 언니 편이야. 언니가 수술 못하겠다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알았어. 오빠가 감염 사실 숨긴 것도 산재 문제도 언니에게 죄책감을 이용해 압박한 것도 전부 알아버렸어.
엄마가 그러더라. 서연이가 우리 집 가장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나 때문에 며느리를 잃을 뻔했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 한 부분이 뭉클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시어머니의 후회도 이해도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만이 진실이었다. 신우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언니 혹시라도 오빠한테 마음 흔들리지 마. 오빠 지금도 언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언니 없으면 자기 죽을까봐 무서운 거야. 여전히 자기만 생각해. 나는 그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더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시골의 밤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멀리서 졸졸 흐르는 개천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풀잎 소리가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 미래를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의무나 요구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선택해야 했다. 내 장기는 내 것이다. 내 몸도 내 것이다. 내 인생도 내 것이다. 남편의 절박함에 휘둘려 살기엔 내 삶이 너무 소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그중 단 하나도 나를 붙잡을 수 없었다. 나는 남편의 번호를 천천히 눌러 차단을 선택했다. 단순한 버튼 하나였지만 내 인생에서는 커다란 문을 닫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더 큰 문을 여는 첫 발걸음이기도 했다. 시어머니, 병원 관계자, 단톡방 모두 차단했다. 이제야 비로소 세상이 조용해졌다. 며칠 뒤 나는 이모와 시누이의 도움으로 시내로 나왔다. 병원 근처도 아니었고 남편이 올 수 없는 곳이었다. 작은 원룸을 얻었고 새로운 번호로 휴대폰을 바꿨다. 계약서를 쓰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 때문이었다. 원룸 창문을 열어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보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한 공간에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더는 누구의 희생도 아니고 누구의 도구도 아니고 누구의 해결책도 아닌 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도망이 아니었다. 탈출이었고 해방이었고 내가 나를 되찾는 첫날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